한 나라가 자국민 330명을 구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전쟁을 경고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과거 지존파를 잡았던 전설의 형사가 이번 캄보디아를 다녀오며 기록한 그 충격적인 72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납치되어 감금당하고 고문받고 있는 이 긴급 상황에 대한민국만은 달랐습니다. 사흘 만에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했고 새벽 3시 특수작전이 감행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방해하자 한국은 군사 개입을 경고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저는 지금 캄보디아에서 납치당해서 감금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30초 후 제 운명이 결정됩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어요. 손바닥에 땀이 가득 차서 쥐고 있는 쪽지가 눅눅해졌습니다. 제발 이 쪽지를 한국 대사관에 좀 전해주세요. 여기는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의 5층 건물 1층 식당입니다. 하루에 2번 밥을 먹으러 내려올 수 있어요. 제 뒤에는 문신 가득한 중국인 조직원이 서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등을 관통하는 것 같아요. 캄보디아 현지인 여성이 다가옵니다. 30쯤 돼 보이는 분이에요. 매일 이 식당에서 밥을 나눠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눈빛은 다른 조직원들과는 달라요. 조금 더 부드럽달까요? 여성이 제 앞에 섰습니다. 밥그릇에 밥을 담아주고 있어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저는 시판을 들어 올리면서 쪽지를 밥그릇 밑으로 살짝 밀어 넣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쪽지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여성이 시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이 아주 살짝, 정말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에서 조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23호. 빨리 안 가? 저는 황급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 누군가 와주길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올까요? 사흘 전 옆방에서 박 씨가 죽었습니다. 22살. 저보다 1살 어렸어요. 극심한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조직원들이 그의 시체를 질질 끌고 가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일주일 전에는 제 옆 침대에 톰이라는 미국인이 왔었어요. 35살쯤 돼 보였죠. 그도 저처럼 고수익 일자리 광고에 속아서 이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톰이 제게 속삭였어요. 민준, 우리 탈출하자. 내가 미국 대사관에 연락할게.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빠를 거야. 저는 미끼가 되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어요. 조직원들이 달려왔고 저는 두들겨 맞았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 사이 톰은 조직원의 휴대폰을 훔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날 밤 톰이 말했습니다. 민준, 미국 대사관에 연락했어. 저는 희망에 차서 물었어요. 뭐래요? 언제 와요? 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외교적 절차로 위치를 확인해야 한대. 몇 주는 걸린대. 아니, 어쩌면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대. 미국이 톰을 버린 겁니다. 자국민을 버렸어요. 톰은 그날 밤 주먹으로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야겠다고요. 미국이 안 되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저를 버릴까요? 쪽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대사관 연락 주세요. 5층 한국인 20명 감금. 김민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할머니 전화번호. 할머니는 80살이십니다. 저는 할머니께 거짓말을 하고 여기 왔어요.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요. 할머니는 조심히 다녀오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반드시 할머니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죽으면 할머니는 못 사실 거예요. 쪽지는 전달됐습니다. 이제 한국이 올까요? 아니면 미국처럼 한국도 저를 버릴까요? 아니면 그 여성분이 조직원에게 전달을 했다면 나는 그날 바로 죽게 되겠지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립니다. 제 이름은 박춘석입니다. 65살 재작년에 퇴직한 형사입니다.
40년을 형사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죠.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1994년 지존파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연쇄살인마들. 저는 그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넣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조용히 살 생각이었어요. 손자나 봐주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틀 전 후배 형사 강태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대규모로 납치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현지 파견을 결정했는데요. 선배님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퇴직한 몸인데 뭘 도와줄 수 있을까요? 강태식이 말했습니다. 선배님, 피해자 중에 20대 청년들이 많습니다. 지존파 때처럼 악당을 잡아야 합니다. 저는 서랍에서 낡은 형사 배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짐 싸. 내가 간다. 24시간 후 저는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강태식과 한국경찰 특별수사팀 8명, 그리고 국정원 요원 2명이 함께였습니다. 기내에서 강태식이 브리핑을 했어요. 선배님,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가 올해만 330건입니다. 이미 사망자도 나왔어요. 330건.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가 직접 나왔어요. 박 선배님,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해서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했습니다. 코리안 데스크. 현지 경찰 내부에 한국 경찰이 직접 파견되어 한국인 범죄를 전담하는 시스템입니다. 필리핀, 태국에 이어 세 번째였죠.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설치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부가 진심이구나.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코리안 데스크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캄보디아 경찰관이 달려왔습니다. 긴급 제보 들어왔습니다. 식당 알바생이 메모지를 가져왔어요. 메모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연락주세요. 5층. 한국인 20명 감금. 김민준, 23.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강태식이 물었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할까요? 메모지에 정확한 주소가 없어요. 그 지역에 비슷한 건물이 10개 넘습니다. 하나씩 수색하면 며칠 걸립니다. 그 사이 조직이 피해자들을 옮길 수도 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994년 지존파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도 끊임없이 아지트를 옮겼죠. 하지만 저는 패턴을 찾았습니다. 범죄 조직은 항상 패턴이 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이들은 뭘 하지? 보이스피싱이요. 컴퓨터 30대로 24시간 돌린다고 했습니다. 전력 사용량을 확인해. 컴퓨터 30대가 24시간 돌면 전기 사용량이 튀어. 캄보디아 전력공사 데이터를 당장 요청해. 강태식의 눈이 빛났습니다. 6시간 후 우리는 건물을 특정했습니다. 프놈펜 외곽 5층 건물. 전력 사용량이 인근의 3배. 위성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여기다. 저는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내일 새벽 3시. 합동작전 들어간다. 캄보디아 경찰서장이 주저했습니다. 박 선배님, 저희 경찰 중 일부가 조직과 결탁했을 수 있습니다. 정보가 셀 위험이. 그럼 코리안 데스크만 투입합니다. 우리끼리 합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낡은 배지를 닦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배지. 퇴직할 때 돌려줘야 했지만 몰래 가지고 나왔던 배지입니다. 민준아, 조금만 기다려라. 포기하지 말아라. 새벽 3시까지 12시간 남았습니다. 새벽 2시 50분. 저는 방탄조끼를 입고 건물 앞에 섰습니다. 한국 경찰 8명이 제 뒤에 서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강태식이 속삭였습니다. 선배님, 준비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형사 생활에서 이런 작전은 수십 번 했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해외 땅이었으니까요. 3, 2, 1. 돌입.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1층은 비어 있었어요.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2층, 3층, 4층.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5층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컴퓨터 소리, 사람들의 신음소리.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30명이 넘는 청년들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깡마른 얼굴, 멍든 팔, 죽은 눈빛. 조직원 2명이 달려들었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제압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다. 모두 안전하다. 청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한 청년이 책상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김민준. 메모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김민준 씨 맞나? 네. 저 김민준이에요.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신다. 이제 집에 가자. 민준이가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외국인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당신들 한국 경찰이에요? 예. 당신은 누구죠? 저는 톰이에요. 미국인이죠. 미국 정부는 저를 버렸어요. 하지만 한국이 저를 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저는 톰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 갇힌 모든 사람을 구출하는 게 우리 임무입니다. 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우리는 한국인 18명과 외국인 12명을 구출했습니다. 작전이 끝나고 이틀 후 국제 뉴스가 터졌습니다. 베트남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초국경 구출 작전. 이것이 진정한 국민보호다. 태국 언론도 따라했어요. 태국 정부는 40년간 캄보디아와 대화만 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한국은 행동했다. 필리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도 저런 정부를 가질 수 있을까? 부럽다. 싱가포르 국제관계연구소가 논평을 냈습니다. 한국의 코리안 데스크는 자국민 보호의 새로운 모델이다. 외교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 행동으로 국민을 지켰다. 그리고 미국 CNN이 톰을 인터뷰했습니다. 톰, 왜 미국 대사관이 아니라 한국 경찰이 당신을 구출했습니까? 톰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미국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그들은 몇 주가 걸린다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사흘 만에 왔어요. 국적을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를 구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에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제 조국이 저를 버렸을 때 당신들이 저를 구했어요. 그 인터뷰는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일본 방위성 연구원이 논문을 냈습니다. 한국의 신속한 작전 수행 능력. 이것이 세계 5위 군사강국의 실체다.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민준이와 함께 나왔어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절을 했어요. 경찰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저는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님, 이게 제 일입니다. 40년 형사 생활에서 가장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출 작전 성공 닷새 후 캄보디아 정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번 사건은 한국 정부의 해외 안전 교육 부재가 원인이다. 한국 청년들이 쉽게 사기에 속는 것은 한국 정부의 책임이다. 저는 뉴스를 보며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 탓이라고요?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불법 입국하고 범죄에 가담했다. 이것은 한국의 문제다. 한국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캄보디아가 뭐라고 했다고요?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려고요? 한국 네티즌들이 분노했어요.
캄보디아 정부가 범죄 조직과 결탁한 건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이제 와서 한국 탓이라고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캄보디아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자국민을 구출한 게 잘못입니까? 외교부 장관이 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캄보디아는 중국의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중국계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 고위층과 결탁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번 우리의 작전으로 그 관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50여 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청와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에 명확히 경고한다. 한국 국민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 시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여기에는 군사적 옵션도 포함된다. 세게가 술렁였습니다. 군사적 옵션? 한국이 캄보디아에 군사 개입하겠다는 겁니까? 미국 국무부가 논평했습니다. 한국의 자국민 보호 의지는 이해하지만 국제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되길 바란다. 중국 외교부도 반응했어요. 주권 국가에 대한 무력 위협은 용납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국방부가 추가 성명을 냈습니다.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을 기억하는가? 우리는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한국 선원을 구출하기 위해 해군 특수부대를 투입했다. 작전은 성공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다시 실행할 수 있다. 캄보디아 국방부가 당황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군대를 보낼 리 없다. 이건 협박이다. 하지만 한국은 진심이었습니다. 국방부가 캄보디아 주재 무관을 긴급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로 불렀어요. 외교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농담하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 50여 명이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접 움직일 것입니다. 캄보디아 대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주권 침해입니다. 국제법 위반이고요. 차관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자국 영토 내 범죄 조직을 방치하는 것도 주권 포기 아닙니까?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에게 주권을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대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은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ODA 지원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연간 4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캄보디아 경제는 한국의 지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죠. 도로, 학교, 병원 건설 모두 한국 돈으로 진행되던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에게 캄보디아 철수를 권고했습니다. 여행 경보도 최고 단계로 올렸어요. 캄보디아 관광청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연간 30만 명. 관광 수입의 20%를 차지했어요. 푸놈펜 한인타운이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식당들이 문을 닫았고 한국 기업들이 철수했어요. 캄보디아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푸놈펜 증시가 폭락했어요. 환율이 요동쳤습니다. 캄보디아 총리 집무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제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각하, 이대로 가면 캄보디아 경제가 무너집니다. 한국의 지원 없이는 버틸 수 없습니다. 총리가 책상을 쳤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각하, 한국군의 전력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5위 군사 강국입니다. 만약 정말로 군사작전을 감행한다면 총리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고 일주일 후 캄보디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놈펜 중앙광장에 단상이 세워졌어요. 캄보디아 국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오전 10시 캄보디아 총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제사회 여러분. 캄보디아 정부는 범죄 조직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광장 아래에는
수갑이 채워진 남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25명. 모두 중국계 범죄 조직원들이었어요. 총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을 납치하고 감금하고 고문한 범죄자들입니다. 캄보디아 법정은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25명이 쓰러졌습니다.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세계 언론이 긴급 속보를 냈어요.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 공개 처형. 한국의 압박에 굴복.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범죄 조직과 결탁한 공무원 60여 명을 체포했어요. 경찰 간부, 지방 관료, 심지어 국회의원 1명도 포함됐습니다. 시아누크빌의 범죄 단지 12곳이 급습당했습니다. 건물이 폭파됐어요.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푸놈펜 거리 곳곳에 한국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안전합니다. 캄보디아는 달라졌습니다. 이틀 후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이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청와대가 아닌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이 이뤄졌어요. 격이 낮춰진 겁니다. 캄보디아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범죄 조직을 소탕했고 부패 공무원을 처벌했습니다. 한국과 다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한국 외교부 차관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ODA 지원을 재개해 주십시오. 한국 기업들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차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가 뭘 더 해야 합니까? 공개 처형도 했고 공무원도 처벌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차관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아직도 한국인 실종자가 52명입니다. 모두 찾을 때까지 대화는 없습니다. 장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흘 후 캄보디아 전역에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2,000명이 투입됐어요. 외딴 건물, 공장, 창고.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48명이 구출됐습니다. 하지만 4명은 이미 죽은 후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캄보디아가 다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총리 특사였어요. 청와대 접견실에서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아닌 국가안보실장이 나왔습니다. 특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제발 화해해 주십시오. 안보실장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화해는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캄보디아는 그 신뢰를 스스로 깼습니다. 특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보실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이요. 면담은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캄보디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캄보디아와의 관계 정상화 거부. 경제 제재 지속. 푸놈펜 증시가 다시 폭락했어요. 실업률이 치솟았습니다. 한국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거리에는 한국을 그리워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한국이여, 돌아오라. 하지만 한국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민준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서울 시내 커피숍이었어요. 민준이는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형사님, 캄보디아가 계속 사과하던데 정부는 왜 응답을 안 하나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답했습니다. 민준아, 신뢰는 한 번에 무너지지만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캄보디아는 우리 국민을 지키지 못했어. 아니, 지키지 않았지. 그 대가는 혹독하단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거리가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거리,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지키지 못한 나라에게는 차갑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톰이 한국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저는 톰입니다. 제 조국이 저를 버렸을 때 당신들이 저를 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국적을 묻지 않고 사람을 구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의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가의 크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톰 올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해서라면 외교적 마찰도, 경제적 손실도, 국제적 비난도 감수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주저할 때 한국은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코리안 데스크 설치, 특수작전 투입, 군사 개입 경고.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약속. 세계가 놀란 이유는 한국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그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금과 폭행 속에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지옥. 이 악순환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정부의 강력한 대응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우리 개개인의 경각심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인생 다큐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다큐였습니다.